그 다음에 성색정경입니다. 성색정경.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는데 한번 책을 갖다가 한번 좀 정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조임금은 85쪽, 맨 위에 85쪽으로 가세요. 이제 다시요. 85쪽. 정조임금은 책을 한번 읽는 것이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진짜 차 문화가 급격히 지금 참 형성되고 있어요. 한국인의 마음을 찾아오라는 리포트를 내줬더니 어떤 학생이 요새 한국인이 그런 차 마시는 문화를 갖다가 적어왔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게 됐는지. 진짜 커피 한 잔에 2,500원, 적은 게 2,500원이죠. 많게는 4,500원, 5,000원, 5,5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이면은 참 책을 갖다가 중고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권 넉넉히 사고도 남을 돈인데, 그것도 정조임금의 말씀입니다. 책을 한 번 읽는 것이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보다 낫다. 글은 소리, 빛깔, 마음 뜻이 있습니다. 85쪽 보세요. 포이씨가 죽은 뒤로 그 문장이 흩어진 지가 오래다. 그러나 벌레의 수염, 꽃술, 녹청색의 아름다운 광물, 비취색의 깃털에 이르기까지도 그 문장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으며 솔밭이니 병허리이니 해고리이니 방문고리가 있듯이 해가 동그란 부분을 고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달시울이니, 달시울이가 좀 예쁜 말이죠. 그러니까 눈시울 있잖아요. 눈초리처럼 이렇게 뒤에 가장자리 부분을 시울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체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 바람과 구름, 천둥과 번개 넘어갔습니다. 비와 눈, 서리와 이슬, 그리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짐승과 벌레들이 웃고 울고 지저귀는 소리에도 성색정경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은 소리고, 색은 색깔이고, 정은 마음이고, 경은 경치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자에, 글 속에 성색정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책을 읽으면서도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데 선인들이 글 읽기가 정말 진짜 대단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선 소리부터 보자. 중간에요. 그렇다면 그래도 소리가 있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윤이 대신으로서 한 말과, 이윤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이 숙부로서 나라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주공이 숙부로서 한 말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를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 보면 정성스러웠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이윤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옳은 소리를 간하는 목소리나 주공이 임금에게 옳은 소리를 갖다 간하는 그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그 속에 이윤과 주공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혹시 이 책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나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요. 고맙습니다. 그를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보면 정성스러웠을 것이며 아비에게 버림받은 백기의 모양과 기량의 홀로 된 아내의 모양을 내가 직접 보기는 못했으나 그를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보면 간절했으리라. 옆으로 나와가지고요. 빛깔에 관해서는 그래도 빛깔이 있는가? 시경에도 있듯이 비단 쪼고리를 입으면 엷은 덧쪼고리를 입고 비단 치마를 입으면 엷은 덧치마를 입는다네라고 하고 검은 머리 구름 같으니 여자들이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덧놓은 가발도 필요 없네라고 노래하는 것이 그 예의다. 비단 저고리를 입으면 엷은 덧치마를 입는다네부터 설명해보자. 이 구절은 시경에서 끌어왔다. 비단 저고리나 비단 치마는 지나치게 화려하다. 따라서 이 화려함을 가리기 위해서 덧저고리와 덧치마를 입어 그 색을 가린다는 뜻이다. 검은 머리 구름 같으니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덧놓은 가발도 필요 없네는 시경 용풍 군자해로에 나온다. 검은 머리는 이미 여인의 짙은 머리카락이다. 따라서 덧놓은 가발을 머리에 얹어 사치할 까닭이 없다. 이 두 구절은 모두 화려하고 사치함을 경계하는 시이다. 결국 이덕무는 저 문장에서 시경의 단박한 색을 읽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너무 화려함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동무가 말을 하는 것은 저 시경에 나오는 저 구절을 통하여 단박한 색, 화려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단박한 것을 갖다가 시경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읽어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글만 읽는다는 겁니다. 정을 보자.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하는가? 새가 울고 꽃이 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푸른 것을 말한다. 이동무는 이번에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고사를 인용하여서 정을 설명한다. 이동무가 정을 설명한 새가 울고 꽃이 피며 물이 푸르고 산이 푸른 곳을 말한다는 현종이 양귀비와 사별한 뒤 읊은 새가 울고 꽃이 지며 물이 푸르고 산이 푸르니에서 화락을 화계로만 한 글자 고친 인용이다. 이 시는 현종이 환관을 시켜서 왕귀비를 목졸라 죽인 뒤 지었다. 응당 이 구절에는 양귀비를 향한 현종의 애끓는 정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 애끓는 정을 여기서 읽어야지 뭐 산이 푸르다 뭐 이것을 갖다가 그냥 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종이 양귀비를 죽은 뒤에 이 시를 썼으면 그 시 속에 절절한 양귀비를 향한 현종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속에서 읽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전 시간에도 이거 한번 했었죠. 참 요즘에 봄이란 말이에요. 서울교대에 꽃이 참 예쁘게 폈는데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 줬습니다. 전 시간에만 했었죠. 화함춘의 무분별이라 꽃이 먹으면, 그렇죠? 꽃이 먹으면 봄 뜻은 화함춘의, 꽃이 먹으면 봄 뜻은 무분별, 분별함이 없는데 너 나 요만큼만 봐.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물과 민정 유천심이라 사물을 느끼는, 사물을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얕고, 얕을 천자 깊을 신자, 얕고 기쁨이 있구나. 좀 그것을 감상이 있는 애는 말이야, 느낌 있는 애는 가가지고 그 꽃을 이렇게 좀 냄새를 맡아볼 텐데 그것을 그냥 꽃이 피거나 말거나, 봄꽃이 피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다 경이다. 그럼 이동무는 어떤 것을 경이라고 하는가? 멀리 있는 물은 물결이 없고, 멀리 있는 물은 물결이 없고, 멀리 있는 산은 나무가 없고,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니 뭐게 나무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멀리 있는 사람은 눈이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요, 공수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라고 경을 푼다. 어떤 산수와 같은 그림이 있었나 보죠. 그럼 그 그림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 대충의 내용만 보여줬지만은 그 경치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는 읽어라는 거지요. 그 속에 나오는 것을. 88쪽 밑에서 5번째 줄이요. 독서자라면 그래서 간결한 절규도 단박한 색도 애끓는 정도 공경의 뜻도 읽어야 된다. 김시습의 매월당 모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글이 있으니 반드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 소리의 바탕이 글이 되고 글로 나타나는 것이 소리이다. 또 옛날에는 책을 전부 다 소리내어 읊었었잖아요. 저 뒤로 가가지고요. 또 성색정경 연려함량 박시전 병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과부를 하여서 어찌 청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초문이라도 하듯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더디오더구나. 처마 끝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창가에 비치는 달이 흰빛이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가 뜰에 흩날릴 때나, 외기러기가 먼 하늘에서 우는 밤, 멀리 타구는 소리조차 없고, 어린 종년이 코를 깊이고는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내가 누구에게 이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했겠느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려함량 박시전이라는 것은 연암이 함량 땅에 가가지고 관리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전으로 있는 사람의
딸이 조카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박씨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집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죽어.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대상까지 치르고 이 여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기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연려 함양 땅에 사는 박씨의 전. 그런데 그 앞에다가 지금 이 글을 집어넣었어요. 요 글을 지금 읽은 글을 집어넣습니다. 요 읽은 글의 내용은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전부 다 높은 벼슬아치인데 하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요번에 그 아무개를 벼슬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어머니가 과부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참 흉흉한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전을 꺼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애미가 살아온 부적이란다. 그 과부 이제 어머니가 이것이 이 애미가 살아온 부적이란다. 동전이 만질만질해졌어요. 이 테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굴리기 시작을 했지. 하루에는 몇 번씩도 굴리고 또 몇 번씩도 굴리고 또 몇 번씩도 굴리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내가 누구에게 이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했겠느냐. 그러면서 이걸 굴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이것을 굴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 애미가 살아온 부적이란다. 과부의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그 아들일 벼슬에 대해서는 어머니하고 연관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는 연려 함양 박씨전에 대한 그 전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적으로다가 조선 후기에 연려가 많았잖아요. 그 연려를 기리는 게 아니죠. 연암 박지원은요. 연려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남자와 똑같은 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고 앞에다가 이런 글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부가 한밤을 지내는 그러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306쪽이요. 연암이 그려낸 과부의 방한 전경이다.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떠냐면은 10년 과부 님 그리워하듯 공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과부 님 그리워하듯 공부하라. 공부 안 되겠구나.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간절한 거죠. 그토록 간절하게 공부를 하라는데 거기에 비유를 할 정도니 이 짧은 글 속에 성경이 모두 들었다. 빗방울 소리, 나뭇잎 소리, 외기로기 소리, 종년의 코 고는 소리에 치마끈을 동여매는 과부의 슬픔이 응결진다. 성이다. 정은 이 소리 속에 들어있는 정욕을 참아내는 인고다. 색은 달이 흰빛 흘리는 밤에서 찾고 경은 바로 수절하는 과부의 마음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저 성경을 지나치면 과부의 슬픔도 수절의 뜻도 모름이니 글을 읽기는 해수되 글을 읽지 않음만 못하다. 소 닭보듯 닭소보듯 무심히 스님 얼레빗질하듯 글자만 훑었으니 소설의 주제도 영판 잘못 짚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뭐 얼레빗질해야 넘어가는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과부에게도 여성으로서의 성욕이 있음가? 연려 제도의 모순을 그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된동엄이 화장가인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이면 예사라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일 없어. 하지만은 그게 마음이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된동엄의 화장가는. 이 메나리 쪼로다가 불러대는데 아주 신선한 서글픔이 있는 노래입니다. 슬프고 애잔하죠. 메나리 쪼라는 게 아주 슬프고 애잔한 느낌의 가락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책을 읽고는 읽었다 그러느냐 이거죠. 소리라는 것도요. 옆으로다가 307쪽으로 해보세요. 소리를 좀 더 살핀다. 성무해라. 즉 소리에는 슬픔과 기쁨이 없다.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렇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은 보기 어렵구나 라는 시구를 좀 보자. 꽃은 웃는다였고 새는 운다라고 한다. 생각해보자. 정녕 꽃이 웃고 새가 우는가? 아니면 관습적으로 꽃이 웃고 새가 웃는다고 하는 것인가? 성무애락론에서 해강이라는 사람은 음악에는 애락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한다. 해강이 말을 이해하려면 오감을 살펴야 된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 문제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중 지나치게 시각을 중시한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부지불식 중에 관습화돼서이다. 태초에 청각의 역사를 시작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발언이다. 인간 역사를 기록한 언어, 즉 말과 글 중 시작은 말이기 때문이다. 성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은 드러나지만 청각만큼은 보지도 맛보지도 느끼지도 만지지도 못한다. 이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면 잘 들어야 된다. 청각의 청은 유심히 들으라는 뜻이다. 청약불문,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죠. 혹은 청이불문, 들으나 듣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도 그렇다. 듣고도 못 들은 채 한다는 의미이다. 청은 가려 듣는 것이요 문은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다. 자세히 들으면 들리는 것을 편하게 눈으로만 찾아드니 들리지 않는다. 저런 성의 없는 행동이라면 아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니 귀발기 술 마신들 소용없을 것이지만 글 쓰고자 하느니 청각을 오감의 우듬지에 들 때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다시 해강의 말을 보자. 음악에 슬픔과 기쁨이 없다. 번역을 하자면 마음으로 듣는 음악의 오르가즘이다. 해강이 말한 요체는 인간의 마음에 애락이 있다이다. 이 정의 끝에 일부를 새겨둔 연암의 일야구더기와 유사한 견해다. 일야구더기 있죠?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강물이 얼마나 거센지 하룻밤에 건너가는데 강물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런데 낮에 건널 적에는 전부 다 강물이 무서우니까, 보이는 게 무서우니까 전부 다 눈을 감습니다. 밤에는 전부 다 귀를 막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눈과 귀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인데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것이죠. 해강의 처지로 본다면 새가 운다는 것은 그저 짐승의 목을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목을림에 인간적인 고뇌와 애락을 담아 읽는 인간이 주제넘기도 하고 잠옷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듣는 이가 슬프면은 슬픈 구성진 춘향가의 옥중과 가락처럼 들릴 것이요. 기쁘면은 차진 머리 장단 휘몰아치는 이몽룡 어사출도 장면처럼 들리지 않겠는가. 여기서 음악은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분하도록 한다. 스트라빈스키의 말에 주의해야 된다. 주의 깊게 들으면 들리는 것이 새롭기 때문이다. 성무애락론과 유사하지만 다른 견해를 펴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개구리 을푼 부의 후편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요 책을 보면은 주인은 개구리 울음에 지금 감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객은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제 봄철에 개구리가 우는데 주인은 그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들어있어. 객은 개구리 울음에 감정이 없어. 앞에서 말한 해강이라는 사람은 성무애락론에서 소리가 없는데 인간이 신호애락 애호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렇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덕무가 그 글을 읽었겠지요. 이덕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글을 쓴 건데 개구리 울음을 읊은 부의 후편이라는 글을 썼는데 개구리 울음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슬프게 들으면 슬프게 들리고 슬프게 생각하고 들으면 슬프고 기쁘게 생각하고 들으면 기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해강이 말한 성무애락론과 같은 건데 실상적으로 개구리가 우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요. 웃는지도 모르고요. 짝짓기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은 하여튼 뭐 거기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309쪽이요. 밑에서
대여섯 번째 줄, 개구리 울음을 읊은 부의 후편에서 이옥의 견해는 주인이다. 이옥은 당연히 개구리 울음에는 감정이 있다 한다. 객은 개구리의 울음에 감정이 없다고 맞받는다. 개구리는 소리만 낼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하므로 개구리의 울음에는 뜻이 없다는 것이 객의 주장이다. 이옥은 그가 살던 시대를 고통으로 일관한 이다. 고통의 심정으로 잉태한 문학인이 하찮은 개구리 울음일망저 자신이 글자마다 한간마다 내면의 소리가 배웠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같은 소리이지만 해강과 이옥이 저렇고 이렇게 다르다. 해강이 맞다, 이옥의 견해가 옳다라고 시비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어찌됐건 글 속에 들어있는 시로, 애락, 애호욕 같은 그런 감정은 우리가 독자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옥이 쓴 글을 여기서 이제 개구리 울음을 읊은 부의 그 글에서는 객은 개구리 울음소리에 지금 그 시로애락 애우욕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옥은 자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옥이라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서울로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옥은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뒤에 그 일야구 도하기가 있습니다. 311쪽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아, 나는 그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됨을 깨달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눈과 귀로만 보고 듣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쯤이에요. 연암은 뒤를 이렇게 잇는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이다. 밖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눈과 귀에 누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린다. 사물조차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태한 인생의 길을 건너갈 적에 보고 들으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됐고 보는 것도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을 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통해서도 물리가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탄이라는 것이 이거를 이제 쓰면서 느끼는 건데, 김성탄이라는 분이 나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세계를 본다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전 세계 여행할 것 없이 마당만 보면은, 자기 집 앞마당만 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이런 또 성색 정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그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말입니다. 맨 위에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 책을 읽는 거지? 89쪽 맨 위입니다. 책이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책이 정말 몇 권이나 될까? 저는 고전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몇 번씩 말을 하지만 그 오동누습이라는 거, 천자문의 첫자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읽었을 적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읽습니다. 일세 1장이다. 일세 1장. 한 해는 한 악장이라는 겁니다. 한 악장. 홍길주는 수요 방필 삼칙에서 문장은 다만 독서에 있지 않고 독서는 다만 책권에 있지 않다. 산, 냇가, 구름, 새, 짐승, 풀나무 등의 볼거리 및 일상에 쓰이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두 독서라고 갈파한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다가 제 네이버에 올려놓은 글을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라톤을 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올려뒀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은 글이 되는 것입니다. 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 그냥 적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글인 것 같지만, 신변 잡기인 것 같지만 거기서 느끼는 점도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것을 잘 다듬어가지고 내면은 한 편의 글이 되고, 또 거기서 내가 책을 낼 적에 유용한 하게 그것을 갖다가 가져올 수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SNS를 갖다 적극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모으면 나중에 자기 좋은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써보면 또 늘립니다. 글이라는 것은. 대문장계인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삼라만상에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날선 도끼가 들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독서에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사독서, 죽은 독서가 있다는 겁니다. 글만 읽는 것은 죽은 독서야. 책만 읽는 것도 죽은 독서라는 거지요. 활독서가 있다. 글자의 뒷공무니만 따르는 독서는 사독서요. 글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독서가 활독서다.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맨 위에요. 금속악기를 시작해서 마칠 때는 소리를 울려 떨친다. 순수하게 나가다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마침내 화합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악장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일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다. 다산이 백년사에 놀리면서 단풍잎을 구경하고 지은 시의 서인 유연사관 홍엽시서에 써놓은 구절입니다. 자연을 음악에 빗댄 표현이 참신하다. 1년이 한 악장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갈래로 나뉘고 각 계절에 맞는 음악이 있다는 소리다. 이 말이 시에서 나온 것이 지금 시에서 나온 것이니 글과 음악의 어울림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밑에 김만중의 글을 한번 보세요. 천방산 아래의 작은 집 정갈하기만 한데 고즈넉한 숲과 샘물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 약초밭과 꽃밭에서 경물 보는 뜻이라면 엷은 구름 맑은 날 글 읽는 소리로구나. 다산의 시문집 제2권에 보이는 빙산에 은거한 이도명을 찾아간다라는 과방 산이린 도명이란 시의 앞에 내구입니다. 고즈넉한 하늘엔 엷은 구름 네댓 두둥실 떠 있고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담을 타고 넘습니다. 퇴청길에 비가 내려 대숲 지나는 작은 빗소리를 아이가 글 읽는 소리로 잘못 들었네 그려. 독성, 소리를 내서 이제 글을 읊으니까요. 서거정의 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읊는 것, 이것 자체가 악장이라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조임금도 1등록에서 나는 글 읽는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한밤중에 불을 켜놓고 무릎을 쳐 박자를 맞춰가면서 글을 읽노라면 꼭 금증을 두드리고 석경을 치는 건 못지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연암도 이런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좋은 글은 음향력 시 모두 좋다. 시에서만 음향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산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적에 하나는 짧은 문장을 썼으면요. 그 다음에는 좀 긴, 짧고 좀 긴 문장이라든지 한 문장이 길었으면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을 하든지요. 요거를 적절하게 집어넣었을 적에 그래도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읽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서 부딪히면 그걸 빼면 됩니다. 분명히 글을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읽은 글이 지금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장이고 음악 악장이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92쪽 넘어가세요. 모두 글을 음양, 즉 독성과 연결하는 발언들이니 다산이 말하는 1년이 한 악장이라는 말과 어금지금한다. 필자도 이 책을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수십 번이나 읽었다. 광활루기 독법의 소설 독법인 기운 신격이라는 말도 이 개와 어울리는데 저 뒤에 써놨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13쪽이에요. 천지 사이 맨 위에 홍길주는 글자가 살아있다고 하였다. 천지 사이에 늘 살아있어 죽지 않는 것은 오직 문자뿐이다. 늘 큰 도시 시장에 가보면 1000만 사람이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데 마치 제자 백가들이 글을 펼쳐놓아 읽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왁자지껄 떠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글자라는 것이고 그 글자는 바로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글자라는 것이죠. 314쪽이에요. 거기 그
시틀러 얘기가 나오는데 바그너의 5번째 줄에 그 니벨링겐의 반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시틀러는 요 바그너의 니벨링겐의 반지라는 오페라를 들으면서 폭격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에게서 이 바그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금기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바그너 음악을 막 사람들에게도 연주해 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그너 음악을 금지한다고 한다. 누군가에겐 어지러운 소리인 음악인 예를 시틀러가 보여주었다. 자신의 음악이 음악으로 변하는 걸 알았다면 바그너의 심기가 꽤나 불편할 듯하다. 바그너가 게르만주의를 그의 음악에 담았을지언정 시틀러와 같은 행동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그만이 알 일이지만 말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천곡의 악곡을 연주해 본 뒤라야 소리를 깨닫고 1000개의 검을 본 뒤라야 보검을 한다. 문심조령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밑에요. 또 네 번째 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곡은 21,000곡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음악을 갖다가 같이 연결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곡이 21,000곡이 넘는답니다. 사실 춘향전을 오페라로다가 만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이 한 악장이고 그 한 악장이 하나의 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벨리우스의 폭풍우, 쇼스타코비치의 맥베스 부인,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베르디의 장엄한 오페라 오셀로와 프로코피에프의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전부 다 작품,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춘향전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수많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흥부전도 우리가 판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죠? 저번에 대학가요제에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흥부가 기가 막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요. 흥부전이라는 데서 무언가 자기가 음악을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김만중은 그를 악기에 견주었는데요. 315조. 구운몽을 짓고 우리말을 사랑한 서포 김만중은 그를 악기에 견주어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편다. 서포는 문장이란 금속 사죽과 같다. 그 소리는 서로 아우를 수가 없으니 각기 특이한 경지에 있었으다. 만약 아우르면 반드시 제 소리를 잃을 수가 없다. 제 소리를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은 각자가 음악에 합해서 소리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못 들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각각의 악기 소리가 다르듯 글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 소리를 내라는 뜻이니 독성 또한 제각각 달라야 함을 서포의 글에서 읽는다. 서포는 글을 갖다가 제각각 다르게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모당의 말은 참 멋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청년 시절 독서는 문틈으로 달을 바라보미고 중년 시절 독서는 자기 집 뜰에서 달을 바라보며 노년의 독서는 창공 아래 정제에 올라 달을 바라봅니다. 책을 읽는 깊이가 체험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기운신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좀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랬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시를 보겠습니다. 317쪽 중간에요. 소나무 단의 하얀 돌평상은 바로 내가 앉아 검은 곳 타는 곳. 산객은 산의 나그네는 검은 곳 걸어두고 가버렸지만 바람이 불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글은 하나의 악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의 음악이라는 거죠. 소나무 아래 하얀 돌평상에 앉아 다산이 검은 고를 탄다. 얼마쯤 흘렀을까? 다산은 검은 고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내려온다. 산바람이 와서 검은 고를 스치고 지나간다. 휙 검은 고 소리가 다산의 걸음을 따라 나선다. 멋진 시다. 기운 신격의 검은 고를 타면서 읽으면 운을 돕는다. 요 옆에 보세요. 어차피 조금 건드려야 되겠네요. 316쪽 중간에 보면 미각이 있죠. 광활룩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광활룩이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서 미각, 술주자 있죠. 술을 먹으면서 읽으면 기운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조기론. 청각, 검은 곳 소리를, 검은 곳 금자죠. 검은 곳을 타면서 춘향전을 읽으면 운치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놈. 그 다음에 달을 보면서 춘향전을 읽으면 자신의 정신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을 보면서 만지면서 혹은 꽃을 보거나 꽃을 만지면서 읽으면은 격조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춘향전을 읽을 적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한번 앞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318쪽이에요. 세 번째 줄. 만해의 춘주라는 연시조인데 풀이하면은 봄날의 낮 정도의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스한 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린다. 구태여 꽃밑 글자를 읽어 무사 말이요. 318쪽이에요. 아마 유마경을 갖다가 만해 선생이 읽고 있었나 보죠. 따스한 볕 등에 지고 유마경을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끝이 글자를 가린다. 어서 꽃잎 한 송이가 날아와가지고 그 유마경 글자 위에 살짝 앉았나 봐요. 구태여 꽃밑 글자를 읽어 무사 말이에요. 춘주 이수중 일수다. 그림 같은 봄날이라고 하였다. 봄날의 낮이든 그림 같은 봄날이든 만해의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엔 틀림없다. 나른한 졸음이 오는 봄날의 한낮 만해가 따스한 봄볕을 등에 지고 불교의 경전인 유마경을 읽는다. 어디선가 팔랑 봄꽃이 날아와 유마경 한 글자 위에 앉는다. 만해는 구태여 꽃밑의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어찌 유마경 속에 진리가 있겠느냐는 깨달음이다. 선가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경전은 휴지 조각과 같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나른한 봄날의 볕 어디선가 날아온 꽃잎 한 송이가 깨달음의 세계로 만해를 이끌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앞에서 봤던 어떤 기운신격, 그렇죠? 술을 먹고 읽고 또 검은 고를 타고 읽고 달을 보며 읽고 꽃을 보며 읽는 그러한 것과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